네, 이제 첨단 소재 관련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첨단 소재를 이용을 해서 요새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 정보 기술, 환경 기술, 생체 기술, 우주 기술, 나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그 신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가능한 그런 첨단 소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뭐 정보통신 소재, 그다음 메모리, 뭐 비메모리, 광섬유, 광통신, 반도체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나노 기술은 우선 소재 관련한 나노튜브, 그다음에 나노 로봇, 나노 기기, 그다음에 초경량 뭐 기기들 이런 것들이 나노 기술에 해당이 되고, 이 외에도 사실 요새만 하더라도 그 반도체 관련한 많은 나노 기술들이 우리 주변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주 기술의 경우에는 특히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극한의 그 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극조혼 또는 극고혼 이런 그 극한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우주 항공 부분에서 우주 기술의 경우에는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작동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재를 요구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에도 요새는 굉장히 다양한 그 소재가 사용이 되는데, 가장 그 쉽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바이오 소재,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볼까요? 그 머리 위부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할 때 뭔가 머리가 깨졌을 때 예를 들어서 머리를 이렇게 치료하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머리에 요새는 어떤 그 소재를 사용하냐면은 우리가 뇌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뇌 수술을 할 경우에 이 뇌 수술에서 머리를 이제 예를 들어서 신경을 다쳤다라고 하면은 신경을 다시 자라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신경 조직 자체가 여러분이 무슨 나팔꽃 같은 것들이 자랄 때 어떻게 자랍니다. 머리 이렇게 기대서 성장을 하죠. 마찬가지로 신경 조직들이 다시 되게 재생을 해야 할 경우에 혼자서 자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이런 지지대가 있을 경우에 얘네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이 지지대가 되는 소재를 삽입을 해서 거기에서 신경이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생체에 삽입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이러한 그 지지대가 되는 이러한 물질들은 굉장히 그 우리가 그 우리 몸에 무해한 소재여야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지지를 하여서 지지의 대상이 되니까 그 신경 조직들이 여기에서 이제 자랄 경우에 신경 조직과 어떠한 인터랙션이라든지 반응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노 소재 같은 것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의안이 되게 옛날부터 있었죠. 그리고 요새 이제 이야기하는 뭐 플라스틱 서저리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 인공 보형물들이 있죠. 그 우리 몸에 집어넣는 인공 보형물들이 수많은 인공 보형물들이 있는데, 이러한 인공 보형물들이 기존에 있던 인체 조직과 뭔가 이렇게 이상 반응을 일으켰을 경우에 굉장히 거기에서 파생된 뭐 괴사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생체 기술.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요새는 눈, 코, 입에서 인공 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케미칼들을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조직인데, 그 굉장히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인공 코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센서, 일종의 센서죠. 이런 센서들. 그리고 눈만 하더라도 보세요. 우리가 아까는 의안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의안 말고도 우리가 그 컨택 렌즈 이런 것들도 일종의 바이오 소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는 눈 자체에도 굉장히 이것을 많이, 눈이 어떤 사람은 뇌의 일부분이 그 외부로 튀어나온 것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눈은 그 뇌와 굉장히 많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조직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뇌신경과 그 눈이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은 굉장히 그 시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기는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수술 시에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할 수 있을지, 또한 눈 안에 넣을 수 있는 렌즈 이러한 것들이 또한 그 생체 기술이 될 것이고요. 이빨,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임플란트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 생체 재료가 되겠죠.
뭐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인공뼈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이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로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컴패터빌리티가 가장 중요합니다. 컴패터빌리티라고 하면 뭐냐면은 상용성인데, 상용성은 어떠한 그 외부 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 안에 원래 있던 물질과 그 잘 조화가 될 수 있는 성질, 그런 걸 상용성이라고 하는데, 상용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또 두 번째로 예를 들어서 그 균형이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예를 들어서 왜 밸런스가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는 거, 눈 두 개가 있고 뭐 귀 두 개가 있고 뭐 여러 개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이 너무 좋을 경우에는 다른 그 보통 이제 조직이 그쪽만 못 계속 사용하게 되고 다른 게 약간 그 사용이 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임플란테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조직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상용성과 밸런스, 이러한 것들이 이 우리가 생체 조직으로 사용하는 재료들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기술 이야기해 볼게요. 환경 기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수많은 이제 환경 기술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에너지 관점에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좋은 에너지, 친환경적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 부산물을 줄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면 에너지 부산 뭐 이러한 그 부산물들을 아예 만들어내지 않는, 또는 부산물들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바이오 컴패터블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환경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재료들이 환경 재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다양한 기술이 현재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을 결국 구현하는 것은 뭐다? 신소재에 의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양한 반도체 산업부터 시작해서 전자, 정보통신, 생체, 의료, 에너지 환경, 우주항공, 자동차 조선, 건설, 이러한 굉장히 다양한 그 응용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그 예를 들어서 보통 전자 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에너지 환경, 우주 항공에서는 철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중심으로 해서 건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것을 철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많이 발전해 왔는데, 요새는 철이 차지했던 부분을 여전히 지금도 철은 굉장히 튼튼한 얘네들의 기계적 특성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무겁기 때문에 그 이러한 철의 그 기계적인 단단한 특성을 어느 정도 그 유지한다기보다는 따라가면서, 뭐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도 가벼운 그런 물질로서 탄소 소재를 많이 요새는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전자, 정보통신 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재료가 사용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고분 작업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복합 재료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생체 의료 산업에도 고분자 복합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첨단 소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씩 예를 잠깐씩 들어보면은 반도체 산업에서 여기 사용되는 요게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데, 실리콘 웨이퍼의 소재는 실리콘이죠. 그럼 실리콘을 어떻게 녹여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이 실리콘을 녹여서 성장하는 것은 그 크게 이제 뭐 초랄스키법이라는 것이 있고, 그 멜트 플로 그 멜트 플로존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두 가지 그 방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균일한 단결정의 실리콘을 쭉 성장을 시켜서 우리가 얘를 슬라이싱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실리콘, 이러한 형태의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공정을 중시 여기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재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떠한 소재가 여기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새로 이제 사용되는 소재 중에 그 구리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 구리의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그 소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전자산업으로 하는 많은 전자산업이 지금 현재는 공정이 나노 공정이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것을 제조하는 공정으로서 우리가 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이는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뭔가 기록을 할 때 USB와 같은 솔리드 스테이트 그 드라이브 같은 걸 많이 쓰지만은 이전에는 우리가 그 마그네틱 그걸 이용을 하여서 카세트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CD도 그렇고 마그네틱을 이용한 제품들이 마그네틱을 이용한 저장 매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마그네틱 특성, 자성 특성을 가지는 물질들은 어떤 물질이 있고 얘네들이 어떻게 그 저장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바로 재료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특성으로 말미암아 얘네들의 그 디바이스 특성도 같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서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사용되는 이런 뭐 동그라미 약간 무슨 뭐 송편같이 생긴 애들이 송편같이 생긴 애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굉장히 작은 송편인데 이 작은 송편을 어떠한 공정으로 할 것인가가 굉장히 우리가 재료의 가공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산업 요걸 그냥 우리가 대표적으로 넣었긴 했지만 얘가 그 뭐죠? 그 파이버죠. 옵티컬 파이버죠. 이 옵티컬 파이버의 특성은 무엇인가? 어떠한 재료가 옵티컬 파이버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광학적 특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빛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광통신을 사용하는 옵티컬 파이버의 특성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가 우리가 이제 그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디바이스로 구현하는 것이겠지만은 디바이스로 구현하기 위한 소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바이스로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차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 차세대 재료는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체의료 산업의 경우에는 생체의료 산업에는 정말 요새 소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 여기서 그런 것은 이제 단순한 우리 몸에 임플란테이션을 하는 생체 소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료 장비에도 굉장히 많이 새로운 소재가 적용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 몸을 검진하는 그런 장비에서도 얘네들이 우리 몸을 이제 그 시그널을 줘서 그 시그널을 통해서 스캔을 해야 되는데, 그 스캔한 시그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지를 이 사용하는 그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CT도 있고요, 그 PET도 있고요, 그다음 뭐 MRI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그 기기들의 작동 원리도 중요하지만은 얘네들이 어떤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핵심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가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임플란테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소재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많죠. 그리고 이러한 소재에는 어떠한 그 재료가 그 사용이 될 수 있을까를 한번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생체 의료 산업의 경우에는 밸런스와 컴패터빌리티라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을 기존에는 그냥 뭐 밸런스가 맞든 안 맞든 그냥 대체하기만 하면은 어떻게든지 뭐 살아가니까라는 느낌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 몸에 정말 얘네가 딱 맞을 수 있게 최대한 우리 몸 그리고 환자의 몸에 맞춤형으로 우리가 그 재료를 디자인하는 그러한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던 3D 프린팅 이런 것들도 괜히 3D 프린팅을 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팅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맞춤형이죠. 원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이제 뭔가 이렇게 찍어내서 가격을 낮추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그 맞춤형으로 만들면서도 가격을 예전에는 맞춤형으로 생산하면 무조건 비싸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맞춤형으로 생산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있는 3D 프린팅 같은 애들의 원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산업 있죠. 에너지 환경 산업의 경우에는 아까 그 환경의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 그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게 환경 파트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환경 산업에서는 에너지는 굉장히 유해한 물질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인데, 우리가 어떠한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환경 유해한 물질들을 만들지 않거나 또는 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가? 자, 여기서 보면은 초전도체 있죠. 초전도체의 특징은 뭡니까? 굉장히 얘네들의 저항이 낮죠. 그럼 그건 100% 재료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부상 열차, 뭐 마그레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동차 중에 이런 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 환경 산업에서 이런 전기 자동차의 핵심이 또 뭐죠? 배터리죠. 이런 배터리에 사용되는 재료는 또 어떤 게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귀결이 타 소재로 귀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주항공 산업. 우주항공 산업은 굉장히 물성 자체가 극한 상황을 많이 요구하고,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는 굉장히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정된 재료를 비싼 재료를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지만은, 비교적 그 비싸지 않은 재료를 얘네들의 성능을 극대화한 복합 재료로 만들어서 구현할 수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특히 우주 항공 산업에서의 소재 중요성은 정말 더 커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른쪽 보이는 게 지금 비행기인데, 요새 뭐 단순히 비행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들어봤죠? 뭐 5세대 비행기, 6세대 비행기. 5세대 비행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스텔스 기능이죠. 스텔스 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보통 그 적기라든지 그 비행기를 레이더를 쏴서 우리가 그 비행기가 여기 있구나 위치를 파악하는데, 만약 얘네들이 그 RCS라고 해가지고 이 비행기 크기가 얼마다 하고 하는 그러한 크기를 파악을 대략적으로 레이더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물질이 새도 있고 굉장히 뭐 곤충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쐈는데 얘네들이 되게 희미하게 반응을 하거나, 또는 반응을 한다 하더라도 사이즈가 되게 작구나라고 한 정보가 들어온다면,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무슨 뭐 스텔스 전투기겠네가 아니라 얘 그냥 지나가는 새인가 보다, 얘는 지나가는 곤충인가 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려면은 이 스텔스 기능을 굉장히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이 또 뭐다? 소재 기술이다. 그래서 외부에서 쏜 전파를 표면에서 최대한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잘 반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스텔스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스텔스 도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온 전파를 잘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도료가 또 무슨 기술이다? 핵심적인 소재 기술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러한 그 다양한 특히 첨단 산업에 우리 그 소재 기술이 굉장히 잘 이용이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조선 산업. 지금 자동차 특히 이제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랑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약간 관점이 다른데요. 지금도 조선 산업은 대부분 철로 만듭니다. 기본적인 프레임이고 모든 걸 다. 그런데 조선 산업에서 지금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특수선 있죠. 뭐 되게 특수선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LNG 선이라고 해서 LNG를 그 이렇게 싣고 다니는 배의 경우에는 특수한 탱크가 필요합니다. 액화 탱크가 필요한데, 이 액화 탱크는 아무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수 소재를 가지고 액화 탱크를 만드는데 우리 또 소재 기술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바다를 얘네가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표면에 많은 따개비 같은 조개 같은 것들이 붙고, 이것들이 나중에 그 배의 속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그 표면의 특수 도료 기술을 통하여서 이제 뭐 안티폴링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자동차가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국내 어떤 회사에서 만드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지는 않지만 자동차에 들어간 소재는 우리가 만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최근의 첨단 자동차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연비를 개선하는 것, 또 하나는 얘네들이 안전하게 가는 것. 그러면은 안전하게 간다라고 하면 차체 이제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한 이슈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비에 관련한 이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체 프레임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실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안전한 경우가 많지만은, 또는 이제 얘네가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을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얘네가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안전과 소음 진동과 그러한 이슈에서 일반적인 솔루션으로 사용되는 무거운 소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첨단 소재를 이용을 하여서 기존 대비해서 그 차가 무겁지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그 다음에 내부 쾌적함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찾고 있고, 그것을 자동차에 많이 적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최신 뭔가 기술이 나오면은 특별히 이거는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던 거를 뭔가 플러스 알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료 소재부터 크게 바뀌지 않으면은 이러한 혁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만 하더라도 여러분 요새 나온 뭐 그런 최신 자동차 보면은 옛날에는 자동차들이 거의 무슨 차체 프레임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거의 그걸로 했었어요. 철로만 다 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철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철 자체가 굉장히 강성이 좋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철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비와 안정성을 같이 담보를 하기 위한 탄소 소재라든지 고분자와 같은 많은 신소재를 적용을 하여서 연비와 그 다음에 얘네들의 연비와 함께 얘네들의 안전성과 주행의 쾌적함 이런 모든 것들을 기존 자동차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흐트리지 않으면서도 어떤 좀 진보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소재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뭔가의 자동차,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에 한정돼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자동차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그 다음에 새로운 신소재를 장착을 한 전기차가 가장 앞으로 자동차의 그러니까 방향 트렌드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부분을 소재가 다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길목길목에 해당하는 중요한 트렌드의 핵심 역할을 우리가 소재가 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 아래 보면 다음과 같은 이런 건설 산업에서도 굉장히 소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 기존의 건설의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뭐 철이랑 콘크리트를 가지고 대강 만들었다라고 한다. 대강은 아니지만 기본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러한 거에도 나름 이제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강성이 있는 소재를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대에서 재료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여러분들이 재료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핵심 요소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재료는 구조, 가공, 특성 요 세 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래 이제 요거를 보면은 어떠한 특정 기기의 물성, 퍼포먼스가 있겠죠. 이걸 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성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굉장히 많은데, 그것 중에 중요한 건 소재 관점에서는 이 소재의 주요 물성이 되겠다. 이 주요 물성을 가지고 성능을 구현을 하고, 이 주요 물성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얘네들의 구조가 있겠다. 구조,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원소가 있겠다. 자, 그런데 원소는 어느 정도 정해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지만은 구조는 재료의 특성을 우리가 계속 개선해서, 우리가 원래는 벌크 물질, 그냥 일반적인 물질을 사용했을 때 한 100 정도의 물성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선했을 때 얘네들을 1000 정도의 물성을 나타낸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다른 소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소재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은 비싼 소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을 하되, 원소를 사용을 하되, 그 소재를 기반으로 해서 물성을 극대화하는 기술, 이게 바로 뭐다? 소재 기술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조와 물성을 구현하기 위한 가공 기술, 그 다음에 구조와 물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이를 통해서 성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결국에는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철이 있는데 똑같은 철이라 하더라도 얘네들의 뭐 경도,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가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경도 특성이 다 다른데, 얘네들이 왜 경도 특성이 다르냐? 가공 속도에 따라서 그 안에 있던 구조가 다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 구조에 따른 얘네들의 그 경도 특성도 물성도 바뀌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물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물성을 달리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어찌 보면 재료의 그 이해다, 그 소재 기술의 이해다라고 이해의 출발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는 소재가 어떤 거가 있냐라고 한다면 크게 금속, 플라스틱, 세라믹 이 세가 가장 기본적인 소재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복합 소재, 그 다음에 그 탄소 소재 이러한 것들이 있고, 얘네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최근 기술로 오면은 나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다양한 물성을 구현하는, 똑같은 금속이 아니라 나노 기술에 기반한 금속, 똑같은 플라스틱이 아니라 나노 기술에 기반한 플라스틱, 똑같은 세라믹이 아니라 나노 기술에 기반한 세라믹이 똑같은 원소라 하더라도 다른 물성을 구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가장 최근의 트렌드다. 자, 그래서 얘네들 금속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금속 원자와 자유전자 그룹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애들이고, 얘네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게 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의 특성, 공유 결합을 기반으로 한 물질이고 전자의 공유를 기반으로 한 결합이고, 얘네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그 다음에 세라믹의 특성은 이온 결합을 기본한 물질이고 금속과 비금속의 화합물이고, 얘네들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대표적으로 금속은 되게 말랑말랑하지만은 얘네들이 열적, 전기적 특성이 좋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반사를 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분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보통 공유 결합으로 카본끼리 이뤄진 공유 결합을 기반으로 하고, 얘네들이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 그 좀 약간 그 낮은 강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밀도가 낮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광학적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투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세라믹의 경우에는 이온 결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금속, 비금속 원소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이 보통 그 그러니까 전기적으로는 얘네가 그 non conducting, 그러니까 부도체인 경우가 많고, 그 전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는 얘는 딱딱하게 굉장히 브리틀하다라고 하는데, 뭐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잘 부스러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굉장히 그 대나무처럼 흔들흔들거리는 물질이 아니라 딱 했을 때 뭐 부스러지든지 안 부스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약간 그 뭐 아니면 도식으로 기계적 특성이 결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재료의 선정 과정은 항상 우리가 재료를 선정할 때 이러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부분인데, 먼저 우리가 용도를 선정해야 됩니다. 용도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필요 물성을 결정을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목표가 뭐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이 소재를 이용을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게 터치스크린 패널이다라고 한다면 터치스크린 패널에 필요한 물성이 뭐냐? 어떤 터치스크린이 어떠한 기능을 가져야 되냐? 얘네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가져야 되냐라고 용도와 거기에 맞는 그 퍼포먼스를 결정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이 있다. 그럼 예를 들어 보통 ITO를 쓰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성은 재료의 물성은 뭐 어떠해야 되느냐? 투명해야 되고 전기적으로 통해야 된다. 투명하고 전기적으로 통하는 물질을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ITO라는 물질이 있는데 인디움 옥사이드는 투명하면서도 전기적으로 얘네가 도체래. 그러면 이게 되게 독특한 물질이구나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 물질을 선정을 하고, 그 물질에 관련된 그러면은 이러한 투명하면서도 전기적으로 흐르는 물질이 어떤 게 있을까 하면은 뭐 몇 개 이제 쭉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열을 해서 후보 물질을 선정을 합니다. 물성을 고려해서 후보 물질을 결정을 한 다음에 이 후보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마지막에 필요 공정을 확인을 하여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우리가 ITO를 소송 공정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우리한테 적합한 투명 그 터치 패널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투명 터치 패널의 그 메인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되게 뭐 이걸 간략하게 이야기했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공정을 어떤 공정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 적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성이나 구조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그 다음에 어떤 물성이 필요한 것인가, 이거 하나하나 정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다 잘 정해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그 용도에 맞는 물질을 선정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비롯한 많은 문명의 이기가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제 간단히 해봤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어떠한 소재 중요성이 뭐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소재를 중심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현재 중요한 소재는 어떤 것이고, 그 뭐 IT, BT, ET 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ST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최근의 첨단 기술의 소재의 중요성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재를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소재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소재의 물성과 그 다음에 소재의 특성, 예를 들어서 그 금속이면 금속, 그 다음 고분자면 고분자, 세라믹이면 세라믹의 특성과 얘네들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산업적으로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해서 우리가 그 재료에 대해서 특성을 기본적으로 해 놓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를 나아가든 재료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재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러이러한 원리로 재료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재료를 이렇게 정해서 나아가겠구나, 그 재료를 이렇게 그 재료를 정해서 이렇게 적용하겠구나라고 하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그 향후 하고 싶은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우리 무기공업화학에서 재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